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쉽게 전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겨울철 식중독으로 불리는 노로바이러스의 원인은 무엇인지, 예방은 가능한지 이지한 응급의학과 교수에게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노로바이러스는 급성 위장관염을 유발하는 전염성이 매우 강한 바이러스입니다. 주로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감염된 사람과 접촉했을 때 감염이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 유행하고 소량의 바이러스만으로도 쉽게 감염될 수 있습니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하루 이틀의 잠복기가 지난 뒤부터 다음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갑작스러운 구토와 설사 증상이 있고요. 그 외에 복통, 오한, 발열, 그리고 메스꺼움이나 두통, 근육통이 동반됩니다. 일부 환자는 무증상이지만 전파도 가능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사람 간 접촉 및 오염된 환경에서 쉽게 전파됩니다. 감염 위험이 높은 환경으로는 음식점, 학교, 유치원, 병원, 요양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이 되겠고요. 덜 익힌 굴이나 조개류, 해산물이나 오염된 물을 섭취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습니다. 공동 화장실, 공공장소 손잡이, 엘리베이터 버튼 등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습니다. 네, 노로바이러스는 치료제가 없어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로 손 씻기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비누를 사용해서 30초 이상 손을 씻고 화장실 이용 후나 음식 조리 전에 손 씻기가 필수입니다. 그 외에도 음식물 위생 관리가 필요합니다. 굴이나 조개류는 85도 이상에서 완전히 익혀서 섭취를 하시고 오염 가능성이 있는 물은 끓여서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 소독도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오염된 표현, 예를 들어서 문고리나 변기, 식탁은 락스 희석액으로 소독을 하고 감염자의 구토물이나 분변은 즉시 소독 후 처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감염자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감염된 경우에는 학교나 직장 출근을 자제하시고 그리고 구토물이나 배설물 처리는 장갑이나 마스크 착용 후 수행하셔야 됩니다. 노로바이러스는 한 번 걸려도 면역이 생기지 않아 재감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항상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주의 한 초등학교 외벽 배수관을 따라 긴 고드름이 생겨 소방당국이 제거에 나섰습니다.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는 4일 오전 9시쯤 양주시 광사동의 한 초등학교 외벽에 6m의 고드름이 생겨 출동했다고 밝혔는데요. 소방당국은 사다리를 이용해 수작업으로 고드름을 제거했으며 약 1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 관계자는 고드름이 떨어지면 인명, 재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수시로 확인하고 대형 고드름은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5일 제33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14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주요 일정은 오는 13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듣고 조례안과 그 밖의 안건 등을 심사합니다. 마지막 날인 14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질문과 답변 후 폐회합니다. 양주시가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을 통해 모금한 결과 사랑의 온도탑 108도를 달성했습니다.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60여일 동안 진행됐으며 목표액 5억 원을 초과한 5억 4천만 원이 모금됐습니다. 양주 시민과 단체, 기업 등의 참여로 모인 금액은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의정부시는 2025년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설치 지원 사업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노후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저소득 취약계층 가구로 보일러당 6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다자녀 가구의 지원 기준을 기본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지원 대상을 확대했습니다. 의정부시는 친환경 보일러를 지난해보다 33대 증가한 157대를 보급할 계획입니다. 중동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주민들이 곧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고 시공사를 선택할 예정입니다.
분당 신도시 선도지구만큼 관심이 크진 않지만 일부 지역에서 오름세가 나타나는 등 주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에 선정된 부천 중동의 은하마을입니다. 4개 아파트 단지가 통합 재건축하는 은하마을의 규모는 모두 2,387세대로 전용 면적 37제곱미터부터 164제곱미터까지 크기도 다양합니다. 이곳은 7호선 부천시청역 초역세권인데다 GTX-B 부천 종합운동장역과도 두 정거장 거리고 백화점과 학원가가 있는 중심지라 우수한 입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선도지구 선정 이후 대형 평수의 매매 실거래가가 2022년 때처럼 다시 10억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거래가 적어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기 어렵지만 현지에선 오름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중소형 면적은 아직 눈여겨볼 만한 상승 거래가 없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입니다. 중동 신도시 선도지구 단지 주민들은 아직 사업 시행 방식을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이 조합을 직접 꾸려 추진할지 아니면 부동산 신탁사에 맡겨야 할지 선택해야 합니다. 조합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공공 방식을 선택을 해서 그 방식 하에 그 선택이 되면은 추진 일정이 좀 빨리 되지 않을까. 아파트 단지엔 이미 시공사들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재건축 사업 수주 경쟁이 치열합니다. 선도지구 사업이 1기 신도시 재건축의 확산 모델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서도 꼭 수주해야 하는 일입니다. 은하마을 통합 재건축 추진 준비위는 오는 23일 주민 설명회를 열고 선도지구 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부천시가 정한 기준 용적률 범위 안에서 사업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는 시각입니다. 주민들이 사업 시행 방식을 곧 결정하고 나면 선도지구 준비에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성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에서도 지역에는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습니다. 올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부평갑 노종면 의원을 만났습니다. 반갑습니다. 12대 국회 첫 해였던 지난해 정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12월에 있었던 그 비상계엄 당일, 그 직후에 그 해제 의결을 했던 그 본회의 장면이 아마 상당 기간 오래 각인돼 있을 것 같고요. 그 직전에 그 국정감사 기간 동안에 그 명태균 게이트에 천착하는 과정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이 전 국민에게 공개됐잖아요. 그거 처음 찾아낸 사람이 저거든요. 그거 제보자로부터 음성 받아서 확인하고 추출해내고 그거를 이제 언론에 보도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서 브리핑했던 그날, 그때 바로 본인의 육성은 맞다는 취지의 대통령실 반응이 나와서 안도했던 기억도 있고, 다른 녹취 일련의 그 여러 녹취들을 찾아내고 의미를 부여해서 국민께 보고드린 일, 나름대로 뿌듯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사실 굉장히 현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경인선 지하화랄지 아니면 캠프마켓처럼 풀어야 할 현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올해 좀 어떤 현안을 집중적으로 챙길 예정이신지요? 저는 지난해에도 캠프마켓을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했는데 올해 조금 더 본격화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경인선 지하화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렇더라고요. 정말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법이 이미 나와 있어요. 그리고 정부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종합계획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계획이 마련될 때 우리 부평을 포함한 경인선, 인천 구간이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얼마 전에 이제 7호선 급행 도입 관련 간담회도 진행을 했는데 어떻게 좀 성과가 있었습니까? 저는 이제 공약할 그 당시부터 공사를 염두에 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신호체계의 변경, 그리고 운영체계의 변화. 이걸 통해서 지금 운행되고 있는 이 열차의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겠다. 이게 해외 사례도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서도 연구됐던 적이 있었던 겁니다. 공사분도 초대하고 전문가들도 초대해서 가능하다는 것은 확인했어요. 문제는 이제 정책 결단이 남은 겁니다. 그 정책 결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론이라고 봐요. 스킵, 그러니까 건너뛰거나 정차, 스톱, 그래서 스킵, 스톱 방식이라고 불리는 그런 운행 체계가 존재합니다. 그걸 적용할 때는 수만 가지의 조합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여러 고려를 해서 최적의 그런 후보군들, 운영 시스템 후보군들을 만들어서 주민들께 이제 설명을 드려야죠. 그렇다고 해도 신호 체계를 지금 바꾸는 것이 필요한가?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파악해 봤더니 신호 체계를 변경해야 될 시점에도 와 있어요. 마침 그런 신호 체계 변경의 명분이 있고, 그다음에 운행 체계의 개선을 통해서 운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면 안 할 이유가 없겠다. 조금 속도를 내볼 생각입니다. 과방위에서도 이제 활동하고 계신데 올해 상임위에서 좀 집중적으로 다룰 현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그 지역 언론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을 지금 구상하고 있고요. 지역 언론에 특화한 미디어 바우처 제도의 도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토위에서는 7호선 급행과 관련된 지원책이 나올 수 있고, 또 지금 부평에 노후된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그 노후된 아파트들을 그 노후도시 특별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상임위를 통해서 실현해낼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의정활동 어디에 좀 초점을 둘 계획이신지? 이런 내란이라는 퇴행적인 일이 용인될 수가 없는 사회예요, 대한민국 사회는. 그래서 이 내란은 반드시 수습이 된다. 그러면 2025년의 과제는 그 이후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 그다음에 법, 시스템을 점검하는 일 중요할 것 같고요. 민주당이 집권을 하던 다른 정당이 집권을 하던 공영방송은 국영방송이 아닌데 시민을 위한 방송을 하면 되잖아요. 그럴 수 있는 법으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게 규정해서 시스템화하는 것. 이게 과제라고 보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AI와 관련된 입법 노력이 매우 절실한 시점 아닌가. 노종면은 유능하고 성실한데 겸손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직 인천시 의원 2명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형사 입건한 인천시의회 A 의원과 B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2명은 각각 지난달 31일과 이달 3일에 변호사와 함께 출석했으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앞서 인천시 교육청이 추진한 학교 전자칠판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 선정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납품 비리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이들 시의원 2명의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또 전자칠판 납품업체 관계자 2명도 뇌물 공여 혐의로 입건하고 지난해 11월 이들의 자택과 업체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벌였으며 최근에는 추가로 사건 관련자들을 입건했습니다. 경기도는 전세 사기 가담 의심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집중 수사해 공인중개사 54명, 중개보조원 45명 등 99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습니다. 도는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세 피해 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신고 사례를 분석하고 수사한 결과 41개 업소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보수를 중개보조원들과 일정 비율로 배분해 사실상의 중개 업무를 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